네, 안녕하십니까. 언론아싸 36회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예, 지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네, 뭔가 시작할 때마다 늘 약간 이렇게 늘 갑자기 어색해요. 급상냥해지시는 약간 네, 그런 느낌. 그럼 댓글에 달립니다. 역시 네. 메인 진행자가 없어. 아. 산만해 막 이러면서. 네. 자, 토크 해봅시다. 사전 토크. 네, MBC를 지킵시다. 네네. 네, 요즘 구호가 MBC를 지켜주세요. 네. 아침마다 또 퇴근길마다 네, 홍보전을 소리가 하고 크게 나오네. 예, 막 지금 언론화살 틀어놓으셔가지고. 네네네. 예. 또 아침마다 피켓팅 해요 계속. 예. 그래서 수색역이랑 그 DMC에서 하다가 그걸 계속 이제 아침마다 오신 분들 보실 거니까 좀 못 보신 분들한테도 좀 가보자 그래갖고 그 어제랑 오늘은 홍대 입구역에 가서 피켓팅했어요. 근데 홍대 입구역에 아침에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거기. 많아요. 홍대 입. 예, 그 중간에 환승 하잖아요. 2호선에서 네, 메트로 네. 갈아타고 그 통로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피켓팅 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실내에서. 그쵸. 그러니까 다들 신기해하시면서 되게 많이 봐주시고 이렇게 막 길 가다가 돌아와서 막 응원한다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고 오늘은 어떤 한 60대 어르신이 약간 이제 왜 하는 거냐고 얘기하면서 뭐 MBC 뭐 이래서 한다 하니까 요새 MBC 말고 다른 방송이 자기가 몰랐는데 좀 다르다. 네, 그런 얘기에서 제가 장학돼서 달라지고 있다. 네, 다른 방송들이랑 MBC랑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 얘기를 막 하시면서 그래서 장악돼서 그렇다 막아야 된다 막 얘기하니까 이렇게 응원한다고 하고 가시고 그래서 반응이 시민들 반응이랑 이렇게 궁금해서 보실 때 표정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약간 화가 나면서 보시는 시민분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되게 약간 호감을 가지면서 피켓을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 해도 예. 너무 좋은 거죠. 저 되게 그래서 슬픈 이제- 게 댓글 같은 거 보잖아요 최근에. 그럼 KBS 욕 막 TBS 욕 되게 많은데 네. MBC는 항상 응원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되게 힘이 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장악이 안 됐으니까 예. 그렇죠. 열심히 해서 지켜야죠. KBS는 이제 그 장악한 경영진에 네. 대한 비난과 비판인 거죠. 네. 네. 또 TBS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TBS. 서울시하고 서울시의회가 방관하면서 TBS를 폐구 위기까지 몰고 가고 예, 사실상 언론 탄압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한 10%는 그런 욕이기도 한데 네. 한 절반 정도는 구성원들에 대한 뭐 욕이 어떤 꽤 거요? 있더라고요. TBS에 대해서 근데 욕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김어준 워낙 못 지켰다 뭐 이런 워낙 거 아니에요? 강력한 저 킬러 콘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지키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네. 분노가 네. 여전히 음. 희미해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부 구성원들이 지키기에는 또 너무 큰 사안이긴 그쵸. 했죠. 예. 아니 결과적으로 나가서 더 커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켰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요. 그렇다면 근데 이제 초반에 앞으로는 그런 이제 특정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빌미로 해서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진행자들을 쫓아내고 이랬을 때 내부 구성원들이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라는 맞아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뭐 겸허히 수용해야죠. 그러니까 폐지가 된 게 뉴스공장 폐지가 된 게 2022년 12월 31일인데요. 네. 저희가 돈이 끊긴 게 좀 예산이 삭감되기 시작한 게 그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컨텐츠 지켜달라는 뭐 멤버십이라든지 그런 캠페인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예. 그때는 정말 응원 많이 해주시고 우리 컨텐츠 지키고 싶다 이런 기업들은 다 사라지셨는지 저희도 그러니까 지키려고 뭔가 모였는데 네. 지키지 못했다라는 게 그쵸. 좀 크신 거군요. 네, 막상 장악당한 시점부터는 예. 네,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은 다 어디 계실까요? 참 다시 뭔가 일어나면 돌아오시겠죠. 네, 지금 TBS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TBS 상황이 지금 굉장히 저희가 지금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그러니까 20억 정도 출연금이 남아 있는데 이게 2달 인건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3달을 버티려고 하는데 이제 대표가 주장하는 거는 다 나와라. 그리고 월급을 깎아라. 그리고 깎은 돈은 언제 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동의를 해라. 동의하지 않으면 구조조정 대상자다라는 류의 그
임금 계획서를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3개월을 버틸 충분한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나오니까 갑자기 해고를 쭉 딱 내세우니까 저희 이제 구성원들은 가뜩이나 지금 되게 힘든데 해고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네. 동의를 하면 구조조정을 안 하겠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동의를 안 하면 패국 안 하고 가겠다는 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은 되게 이상한 논리예요. 네. 그러니까 1997년도에 IMF 때 어려웠었잖아요. 그때 근무호기 운동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그 노동관이 그때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어려우면 월급 반납하고 다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해서 무급 휴가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걸 굉장히 꺼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럼 뭐 이분도 미션이 TBS 폐국을 재촉하라고 온 건가요? 처음에는 저희 되게 좀 그 대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6월 1일 날 사실 폐지 조례가 실효됐는데 한 달 전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파악도 잘 안 되고 TBS에 대한 히스토리를 잘 모르신 상태에서 그냥 경영 마인드로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30억 정도 벌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약간 이런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세요. 저희 상업 광고도 허용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출연 기간이라고 해서 저희 여러 가지 그 제한들이 많은데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좀 쉽게 던지는 거예요, 말들을. 그리고 임기응변식으로 하루가 다르게 계속 말을 바꾸고 그리고 되게 독단적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다가 이제 정말 마지막에 터진 거는 딱 다 나와 그리고 안 나오면 자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희생을 요구를 하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희생해서 이제 급여를 줄이고 뭐 하면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뭔가 희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연합니다. 폐국은 정해져 있는데 그 사이에 또 뭘 네. 급여까지 깎고 안 하면 그 사이에 또 해고하겠다는 거는 뭐 어차피 두세 달 뒤에 지금 폐국 되냐 마냐 이러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저희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비상 경영 안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나의 계획은 뭐야?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버티자라는 게 없어요. 일단 아직은 출연 기간인 거잖아요. 네. 아직은 안 그러면 됐죠.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급여를 이연을 해서 주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출연 기관에서 그걸 지불을 못하는 상황이 됐어. 그러면 그 명백히 임금 체불인 거잖아요. 임금 체불을 그러니까 의무가 자기가 없죠 현재는. 임금 체불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동의서 서명이 되게 중요한 거죠. 개인 아니 동의가. 근데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게 채권이라는 게 소멸이 되는 거 아니고 이게 뭐 시간만 뒤로 밀리니까. 그런데 출연 기관에서 만약에 그런 임금 체불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그 최종적인 책임은 서울시에 있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가 져야 되는 거 아니, 아닌가요? 재단이기 때문에 재단이 져야 됩니다. 아, 그 재단이 그냥 그러면 문 닫게 되면 아예 못 받게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왜냐면 이연 지급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럼 이연 지급을 하겠다는 거는 그러면 지급일이 언제고 지급 보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공사판에 있는 어음도 사실은 언제 지급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은 그냥 아사모사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되게 불확실하고 현재의 노동관에는 이분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한테 무급 휴가제를 도입하라 그러면 네. 우리가 노동을 하지 않고 그렇게 노동을 하고 돈을 받지 않는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정신 못 차렸다는 듯 얘기를 한 거죠. 무급휴직에 대한 거는 저희 KBS 경영진하고 비슷하네요. 그 회사 상황이 뭐 저희들 뭐 복잡하고 뭐 시끄럽고 이러니까 뭐 이 기회에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뭐 자비 연수로 가겠다라는 직원들이 좀 있어요. 저희들이. 그러니까는 회사에서 회사 경영이 어렵다라고 저희들도 얘기는 하는데 무급휴직은 어쨌든 돈을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 말라고 해요. 못 가게 해요. 그거 좀 왜 그렇지? 저희들도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네. 무급휴직 하려면은 인사위원회 같은 걸 열어야 되는 아니요, 거 그런 아니에요? 것도 없죠.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휴직을 받아주는 건 회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렇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해주겠지만 뭐 자비 연수를 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휴직 신청을 해서 갈 수가 있는데 회사가 가지 마라 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건 뭐지 회사 어렵다는데 그래서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내 잠시 빠져 있겠다고 하는데 왜 못 가게 하지 이러면서 안에서 고통을 당하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고통을 감수하고. 근데 TBS 지금 폐국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 의회의 의장이 하반기에 바뀌면 TBS 문제를 좀 더 유연하게 해결하는데
나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더 충격적인 뉴스가 오늘 나왔어요. 네, 오늘 사실 다음 회기 의장 선거가 있었고 오늘 의장이 선정이 됐는데요. 이분이 최호정 의원입니다. 최호정 의원 같은 경우는 최초로 이제 서울시의회에서 여성 의장이 나온 건데요. 최초로. 네, 최초이긴 한데 이분이 근데 폐지조리한 발의자예요. 대표 발의자예요. 와. 또 개인적으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딸이에요. 그래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누굽니까? 종편을 설립한 방통대군. 그렇죠. 맞아요. 방통대군. 이명박 네. 정권 시기에 언론 장악, 언론 탄압, 방송 탄압을 주도했던 분이죠. 근데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데 딸이 서울시 의원이 돼서 수도권 TBS 를 유일의 지역 공영방송 폐지하려고 한다. TBS를 폐지하는데 앞장섰다는 거죠. 보통 아버지와 그 딸이 정치적 견해가 다를 경우가 좀 많은데 일치하는 약간 그런 상황이 돼. 뭐 아니 아버지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딸도 그럴 이유는 그런 없죠. 일은 전혀 없죠. 없고 네. 그게 뭐 문제가 될 네. 것도 없지만은 TBS를 없애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다시 서울시의회 의장이 된다는 의장이 게 됐다는 비극이네요. 네, 그게 진짜. 비극이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의장이 뭐 됐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의정 활동을 했냐 이 평가는 없이 최초의 여성 의장이라는 것만 부각이 되는데 사실 여성들은 그렇게 최초 이런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이 사람이 그런 의장을 할 자질과 자격이 있느냐, 또 어떤 의원 활동을 해서 네. 이런 의장이 됐냐 이런 것들을 언론이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것만 부각을 해서 정말 오늘 헉했습니다. 헉했어요. 저는 네.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지. 뭘 지켜봐요. 그동안 한 게 뻔한데. 음. 네. 지켜볼 일도 없죠. 그 다음 지방선거 때 낙천, 낙선 이룹니다. 네. KBS 네. 지금 수신료 분리 고지가 아마 7월 달부터 될 걸로 저희들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회사가 사보를 통해서도 예고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도 7월 달부터 하기 위해서 지금 뭐 교육이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지만 이 우려의 실현이 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려가 기우인지는 정말 뚜껑을 열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분명히 감소는 될 것이다. 수신료 수입이.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감소가 될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열어보지 않고서는 모를 것 같고, 저희들 또 회사에 정말 제대로 수신료 분리 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대책들, 방안들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보기에 좀 부실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뭐 개인 인증이 되어야지 이분이 정확한 주소도 알고, 예를 들어서 뭐 전출이나 뭐 이사를 가더라도 추적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미납금이 발생했을 때 이제 사후에 추징도 가능하고 이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개인정보 수집이라든지 이런 건 너무 과도한 조치다. 회사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회사가 어떤 식의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의문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근데 이 수신료 분리징수로 KBS가 재정 타격이 크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를 지금 예상하시는지. 사측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거는 수신료 수입의 예전에 비해서 한 37.5%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예측인데, 그것도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 금액으로 보면 얼마예요? 한 금액으로 3천억 보면 정도 되나요? 2천억에서 3천억? 한 2천억 정도? 2천억 네. 정도. 지금 경영진이 아무리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이라고 하더라도 공영방송 KBS의 주요한 재원 지키는 것에는 나서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그 헌법재판소에서 전임 집행부에서 이것이 일어났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공영방송의 재원의 부족함, 그리고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 공개 변론을 요청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후임 집행부도 이것에 대해서 공개 변론을 열어서 여러 가지 문제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재판부에도 설득을 하고 시민들한테도 알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대응을 하지 않는다,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니까는 이제 다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는
들어와서 재판부에 보충 자료 13개 면의 보충 자료를 냈어라는 거예요. 그 13장짜리 냈다고 하는 건데 그게 다였고, 그리고 저희들이 얘기를 몇 번 드렸지만 수신료 판결 나는 날 사장은 제주도에 가서 푸른 밤 아래에서 여흥을 즐겼다는 그런 처분이 없는 것. 그게 뭐 지금 경영진이 수신료에 대한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영진이 자기 회사의 수입이 한 해에 막 2천억씩 떨어질 수 있는 위기이면 이거 어떻게 하면 타개해볼까 극복할까 엄청 완전히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뭔가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KBS의 재정이 어려워지게 만들고 이 재정이 어려워진 걸 갖고 내부 뭐 구조조정이나 이런 거에 무기로 삼고. 근데 이게 보면요, 역대 저희가 보수 정권, 뭐 그다음에 뭐 보수 정권 아닌 정권 이렇게 들어선 거 보는데 이게 역대 낙하산들이 경영진 오면은 대부분 경영 성적은 초라해지고, 그다음에 시청률이라든지 또는 시민들의 뭐 신뢰도나 이런 평가들은 또 떨어지고 이러거든요. 이번에 지금 그 각 방송사 뉴스 평가 최근에 발표된 거에서 보니까 KBS가 5위로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작년에 YTN하고 같이 2위였었는데 네. 올해 이제 5위로 떨어졌죠. 네. 네, 떨어졌고. 너무 슬프다. 제가 2002년에 작가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이 이제 그 야당이 됐을 때였는데 그때도 똑같이 분리징수 시행하겠다라는 걸 들고 나왔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똑같은 레파토리로 결국에는 분리징수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40년 정도 됐죠. 예, 통합 징수된 지가 네, 통합 그렇죠. 예. 징수된 게 40년 정도 됐는데 한 번도 올리지 않았거든요. 2,500원. 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분리징수를 해서 이마저도 또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한다는 게 되게 비극인 것 같고. 통합 징수가 보자 정확히는 한 30년 정도 이렇게 네. 되는 건데 그 어쨌든 전에는- 저희는 네. 통합 징수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라는 걸 계속 말을 드리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고 정부에서도 공청회 거치고 이렇게 되면서 통합 징수라는 것이 도입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과연 대통령실에서 정확하지도 않고 여론 선동적인 여론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이건 역시도 나중에 언론 장악 국정조사가 되면 꼭 따져봐야 될 일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 조사가 로이터 저널리즘 네, 연구소에서 해마다 하는 조사인데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조사예요. 네. 그래도 다행히 아직 장악되지 않은 MBC가 신뢰도 1위가 됐다는 네. 거는 역시 장악이 되면 안 되겠구나 원래 라는 1위는 거를 다시 언급해 주셔서 감사해요. 갑자기 얘기가 딴 데로 돌아가고 아니 지금. 원래 1위는 네. YTN 또는 KBS였죠. 둘 중에 네, 그게 신뢰도에서. 제가- KBS가 1위 작년에 KBS가 1위 KBS가 아니었어요? 작년에부터 아니었어요. MBC가 작년부터 1위였고 그냥 제가 그래서 한번 쭉 한 네. 5년치를 쭉 봤는데 네. JTBC가 1등이었을 때도 있고. 있었고 그냥 이거 좀 추이는 그렇죠. 이제 변동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보면서 웃겼던 게 이번에 한국 그거 보면은 보고서에 한국 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 게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썼단 써요. 말이죠. 네. 예, 그래서 매년 이거를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한 보고서를 언론재단에서 그걸 번역을 해서 이제 발간을 했는데 올해는 안 한다 하더라고요. 작년부터 뭐가 지난해는 달랐는데. MBC 부분을 네. 싹 뺐어요. 네. 그래서 민원연에서 해당 부분을 저희가 번역을 해서 네. 완성본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너무 치졸해요. 진짜. 이번에는 또 언론진흥재단이 아예 안 하겠다. 아예. 그러면 또 이번에도 민원연이 번역해서 내놓을게요, 네. 전문을. TBS도 순위에 든 적 있지 않습니까? TBS는 여기 순위에 든 과거에? 적이 제 기억에 아직 없는데. 아, 그래요? 네. 네. 뭐 확인해 봐야. 근데 네. 지금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네. 어느 분이시죠? 김효재 아니에요? 김효재 전 방통위원. 전 네. 방송통신 이인체제 방통위의 네. 시초이자 에서 네. 수신료 분리 고지를 를 결정시키려고 의결한 네, 그런 분이 분이죠. 지금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으로 계시니까 네. 우리가 그거 얘기할 때 김효재 나중에 어디 가나 막 근데 보자 이랬잖아요. 그 좋은 데 갔잖아요. 이동관 되기 전에 자기가 다 피 흘리고 가겠다고 막 온갖 난리 치다가 네. 그러고 나서 결국 이동관도 탄핵하려고 하니까 사퇴하고 김효재 네. 자기는 언론진흥재단 챙겨서 가고. 윤회가 오고 있다. 32초 남았는데 YTN 지금 궁금해하고 있어요. 28초 남았는데 뭘 궁금해? 네, YTN 분량 조절을 전혀 안 하시네.
본인들 얘기하면 그냥 전혀 신경을 안 다음 쓰는 주에는 먼저 하세요. 다음 주에는. 있잖아요. 진짜 YTN 저거 해야 돼. 얘기할 게 많았던 것 같은 느낌이야. 얘기할 거에 많았죠. 엄청 많았지만 윤혜가 오고 나서 얘기해도 되는데. 본방에서 합시다. 본방에서. 네. 아, 저 눈치 보여가지고 YTN 얘기해야 되는데 막 다음 이랬거든요. 주에는 제일 먼저 하실 수 있도록 하죠. 네. 아니, 뭐 그럴 것까지는 없는데요. 좀 사람들이 좀 네, 특히 와주라 참여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나 궁금한데요. 네. 외국 회사 뭐 조만한 백이죠. 최고 수준의 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자격 미달인 유진그룹에 절대 장악되지 않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국만은 막아달라며 호소하고 오세훈 시장도 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야당의 압승을, 여당의 참패를 안겼습니다. 핵심 지역 기반에서도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이 뭔 개소리야! 방송 3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구 하셨습니까? 방송 3법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습니다. 전 세계 180개 나라 가운데 62위인 것으로 어떤 윤 회장이 갑자기 입을 틀어막힙니다. 윤 대통령에게 말을 걸다 끌려나가 또 언론인들이시니까. 윤석열 대통령 제외할래야 제외할 수가 없어. 그 이유를 또 설명하려면 되게 당황스러운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없는 데서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화서 시작합니다. 저 오윤혜가 돌아왔고요. 우리 옆에 시민이 처자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각자 또 정식으로 짧고 굵게 소개해 주시죠. 먼저 하십시오. 네, 와인님이 너무 웃기다고 댓글에 아니, 와이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사전 토크 때 말을 못했어요. 아 그래요? 계속 말 못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네. YTN 지부장 구한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TBS 지부장 송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언론노조 MBC 본부장 이호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KBS 본부장 박상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민원연 사무처장 신미희입니다. 또 한다고요, 소개를? 두 번이나? 아,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거 얘기할까요? 시즌4 중간 평가 겸 오늘 이제 뒤풀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거 보안인데.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뒤풀이. 아니, 대본에 이거 왜 넣으신 거예요? 이거 대회비 1급인데. 아, 진짜 쓸게 없으시죠? 언론에서 회식에는 오윤혜 씨 꼭 참석하는 이유가 있나 이 질문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 회식에 정말 유일하게 참석하는 프로인데 감사합니다. 영광. 최근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이유가 왜요? 사실 이유는 있는데 이유는 네. 뒤풀이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처음에 저희 뒤풀이하고 그럴 때 네. 이렇게 말 많고 뒤풀이에서까지 회의하는데 처음 맞아요. 봤다. 이렇게 재미없는데 처음 봤다. 회의하면서도 이분들은 그 뒤풀이하면서도 이분들은 다 일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흥미로웠고 재미있어가지고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큼티가 다 모였잖아요. 네. 댓글에도 큼티 분들 다 모이는 게 너무 좋다. 그래요? 혹시 오늘 한 두 분 정도 두 분 정도? 네, 정확하게 누구인지 두 분 정도 두 분. 남겨주셨는데 오늘 네. 큼티 분들 다 모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메인 토크 시작해보도록 합니다. 방송 3법 저지에 나선 윤석열의 애완견들입니다. 요즘 애완견이라는 단어가 이슈인 것 같아요. 네. 네, 좀 반려동물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애완견이라는 단어가 이슈인데 자, 주제를 시작하기 전에 이재명의 언론은 애완견이라는 발언으로 국민의힘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아주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와. 아니요. 애완견이 맞다 이렇게 느끼신 건가? 아 저는 그러면 네. 윤혜님이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해요. 먼저. 전 못 들었거든요. 지금 약간 반려견 얘기하는 게 지금 이거 처음 듣는 얘기. 아니 못 들었는데 네, 너무 언론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기사에.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발언이 있는지 몰랐는데. 아예 몰랐는데 언론에 이슈가 많이 되니까 저는 딱 그걸 보고 도둑이 재발저리는 도둑이 재발저리는 언론사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니 근데 검찰 말만 그대로 받았으면 애완견 맞죠. 그게 근데 그 하필 개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기분이 상당히 좀 불쾌한 측면이 있죠. 언론 종사자로서. 네. 그게 보통 뭐 애완견, 감시견 이렇게 하는 게 그 저널리즘 학술 용어잖아요. 그쵸. 뭐 원래는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예. 감시견, 워치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개가 멍멍 짖고 하니까 그 정권 권력의 잘못을 보고서는
시민들에게 마음껏 지져주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감시견이라는 거를 붙인 건데 근데 이제 또 반대 랩독 그래가지고 무릎팍에 올려놓고 이렇게 가지고 노는 애완견 역할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애완견이라고 하는데 여튼간에 개라고 해서 여튼 뭐 기분이 나쁜 건 맞죠. 한데 검찰 말만 받았으면 그건 애완견 맞다고 봐요. 근데 감시견이라고 할 땐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러게요. 감시견도 개인데. 근데 개 말고 뭐 호랑이. 아니, 그러니까 개 자체에 부정은 없어요. 다만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애완견 이러면 정말 정권에 딸랑딸랑하는 그런 언론이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언론이 제 역할 못하면 애완견 같다라는 얘기는 수도 없이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왜 그렇게 논란이 될까? 그거는 이제 이 발언을 한 사람이 이번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다였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서 더 그렇게 언론들이 예, 더 난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굳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가뜩이나 지금 자신의 여론 지형이 기울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에 이제 그 검찰 재판 가다가 한 얘기였나? 재판 결과에 대한 얘기. 여기 있는 여러분들 거의 이제 모든 기자를 다 지칭을 해서 애완견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재명 대표한테 이 기사가 곱게 나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는 뭘 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좀, 그러니까 뭐 일부 언론이라든지 검찰 얘기를 받아 쓰는 뭐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좀 특정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라고 칭하면서 검찰을 다 여러분들이 모든 언론들이 다 검찰을 그대로 받아 쓴다. 이건 애완견 이런 뭐가 다르냐?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왜 보호해 줘야 되냐? 막 이렇게 좀 확대가 되니까 그걸 보면서 약간 아쉽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후 논란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내는 게 옳냐 그러냐 어떤 언론 진영 내부에서도 약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서로 비판의 좀 자유나 이런 건 좀 넓혀주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언론을 비판할 수 있고 언론도 정치인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우리도 오늘 제목도 뭐 윤석열의 애완견이라고 정치인 비판하듯이 정치인들도 언론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뭐 언론 노조랑 뭐 이렇게 성명도 내고 했잖아요. 또 언론 노조 입장에서는 이 15,000 조합원들을 애완견으로 만들어버린 셈이 되니까 또 여기서는 또 가만히 있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기자협회도 그렇고 방송기자연합회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서로 입장 차이 아닌가? 저는 제일 아이러니했던 게 기자들이 가장 피해를 볼 수 있었던 뭐 방송국 기자들의 압수수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조용히 넘어갔어요. 뭐 MBC 전용기 배제라든지 뭐 그런 논란에 대해서 조용히 넘어갔는데 이 애완견 발언에서는 많은 언론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그때 저는 좀 아이러니했거든요. 네. 저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애완견이라는 단어에서 딱 바로 다시 또 그 소환이 됐던 게 우리가 계속 들었던 기레기라는 단어 그게 딱 떠올랐어요. 그게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그때부터 이제 기레기라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왔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기레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언론에 대한 신뢰가 그 바닥인 상황에서 그렇게 언론을 비판하면서도 또 그렇지 않은 언론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세월호 참사 때도 기레기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유병헌 회장과 관련한 수사 상황 속보 같은 거 그런 거 관련해서는 검찰의 발표를 계속 받아쓰기만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이 뭐 오피스텔에 숨어 있으면서 그렇죠. 뭐 어제 저녁에 닭을 먹었다더라. 뭐 이런 아주 정보로서의 가치도 무의미한 것까지 받아쓰기 하면서 방송했던 것들이 여전히 좀 벗어나지 못하는 한 단면이었다.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그게 더 회자가 됐던 것들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말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또 확대 재생산을 하면서 더 좀 성질을 긁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이제 출근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들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보다 그 사람이 더 선을 넘는 거 아니냐. 누구죠 그 사람이? 뭐 그런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양문석 의원 얘기죠, 양문석 의원. 그렇죠. 예. 그래서 정당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런 것들을 또 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했던 얘기의 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모르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애완견이란 말도 아깝다고 했던가요? 기대기에서 좀 더 애완견에 대한 모욕이다. 더 잘 봐준 거 아니냐. 그렇죠. 와인이라는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특정 직군을 싸잡아서 비하하는 거는 아마 기레기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예전에는 검사들을 검세라고 이렇게 좀 비하한 적이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이 그 검사들과의 대화한 이후에 근데 이후로는 검사라고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경찰 경찰. 지금은 똥검. 아 그래요? 예. 경찰 그렇게 단호한 표정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네. 경찰은 뭐라고 하는데? 아 짭새. 견찰. 아, 짭새. 아니 견찰. 그거는 뭐 그냥 경찰도 은어 견찰. 수준이고. 네. 그리고 검찰발 기사가 이게 되게 논란이 되고 많은 비판을 받은 게 결국엔 조국 사태 때문이잖아요. 근데 보면 검찰발 기사가 속성상 어떤 옐로우 저널리즘적인 속성이 있어요. 사실 단독 경쟁하고. 네, 단독 경쟁하고 뭐 출국 금지를 한다거나 소환 조사를 한다거나 이거는 사실은 유무죄와는 상관이 없는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일 뿐이거든요. 근데 무슨 대단한 이벤트가 벌어진 것처럼 속보 경쟁하고 단독 경쟁하잖아요. 이게 보면 저는 저도 법조를 출입을 했었는데 소환 조사를 하는 거 보면 무슨 대단한 이벤트나 종교적 의식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서초동 재단에 바치는 재물 같고. 그래서 근데 그 안에서 그 치열하게 경쟁 속에 있으면 또 어쩔 수가 없거든요. 속보에서 뒤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법조 기사 생산 방식을 바꿔야 되고 이 문화를 바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작가이다 보니까 지금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언론은 애완견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 발언 전체를 보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정치적 수사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고 정치인이 이 정도 은유할 수 있지 않나? 나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 너무 과하게 사람들이 반응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왜 이재명이 이런 발언을 했을까?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검찰 그런 기사들이 자신을 좀 취재하는 그런 기사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을 여기에 좀 녹이지 않았나. 그래서 약간 사과가 좀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에 좀 부정적일 그러니까 이게 수 있겠다. 논쟁이 된다는 거를 이 대표도 알고 이야기했을 거고 그럼에도 자기가 지금 이 대북송금 사건 보도에 있어서 너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 이걸 뭔가 좀 주의 환기를 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좀 논란이 되고 나서 이 대표도 자기 이제 페북에다가 어제 이제 일부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이게 이제 전체 언론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근데 다만 지금까지 이 언론 보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언론인들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남겼거든요. 저는 윤혜님이 아까 말씀하신 도둑이 재발절이다. 이게 인상적인데요. 사실 이번 요 상황을 보면서 언론들이 진짜 들불같이 한 목소리를 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언론 탄압을 하고 장악을 하고 무도하게 폭주할 때 KBS가 그렇게 장악되고 MBC가 그렇게 심의 탄압받고 TBS가 이유도 알 수 없이 지금 문을 닫아 쳐지고 YTN이 그렇게 불법 승인 방통위가 불법 승인을 해서 대주주가 저질 자본으로 바뀌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이 이렇게 들불처럼 일어났느냐. 왜 그럴 때는 언론들이 목소리를 제대로 안 내냐. 그럴 때 제대로 냈으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추상같이 비판을 해도 시민들이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매우 편향적이거든요. 심지어 한국일보의 칼럼 제목이 어따 대고 애완견이냐 이랬어요. 저 그 제목을 보고 어따 대고 그러면 언론은 저희 시민과 국민하고 이 독자에게 어따 대고 그동안 역할 잘했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미디어 오늘이 이렇게 사설을 썼는데 우리 언론은 어떤 개인가? 저는 이 질문이 가장 유효한 질문 아닌가 싶어요. 갑자기 사무처장님 얘기 들으니까 화가 막 나는데 왜냐하면 이 단어 하나에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언론들이.
그리고 그런데 정말 윤석열 정부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저희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렇죠. 그 차이의 갭이 너무 큰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된다는 게 와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뭔가 저널리스트라고 네. 하는 그런 자존감을 갖고 모든 사안을 취재를 그럼요. 하고 감시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말 못하고 있다가 뭔가 만만한 사건 하나 요거는 다 같이 한번 달려들 수 있겠다라고 하면 좀 몰려드는 그런 경향들이 강하죠. 우리가. 전 되게 비겁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맞아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렇게 난리를 쳐도 이재명 대표는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 거야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한테 이렇게 했다가 우리 다 네. 난리 날 거야. 이거 되게 비겁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각자 정말 애완견인지 아니면 네. 감시견인지 네.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좀 다른 단어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되나? 약간. 호랑이 하잖아요. 호랑이. 애완범. 애완범, 호, 애완용. 죄송합니다. 저는 뭘 기레기라고 할 네. 때는 사실 네. 그때 우리가 보도를 너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그 기레기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화가 나거나 이러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아니에요, 돌아보게 아니에요. 되는 게 네. 더 강했거든요. 네. 아니 그거는 참 언론인들이 그랬고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그때도 기레기에 대해서는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네. 이 애완견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이 막 약간 또 양문석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양문석 씨의 농담이 생각나는데 그래도 무생물보다는 생물이 낫지. 네, 그건 그만. 네. 자, 그러면 방송 3법 저지에 나선 대표적인 애완견 3인을 뽑아봤습니다. 진짜 애완견들. 자,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이상휘입니다. 최근 국힘 미디어 특위의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어떤 사람인지 저는 잘 모르는 분이라 가지고 이렇게 낱낱이 여기 4분께서 5분께서 파헤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이상이라는 분은 원래 그 지금 서울시장 오세훈 네. 시장 오세훈 시장과 같이 뭐 정치 입문하고 이랬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명박 정권 때 청와대에서 춘추관장, 홍보기획비서관 지낸 분이에요. 네. 예,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이명박 정권 때 이게 민간인 불법 사찰이 이명박 정권이었나요? 박근혜 정권이었나요? 이명박 정권이죠. 정권이죠. 왜 그 예. 국무총리실에 예, 있는 그 장진수 주무관이라는 네, 분, 그분이 이 총리실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했다. 네. 이거를 나중에 폭로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한테 입막음을 하려고 700만 원을 줘요. 네, 그래서 증거 인멸 이걸로 검찰 조사까지 받는데 어떤 이유인지 무혐의 처리됐어요. 네, 그랬던 분입니다. 네. 네, 그랬던 분이고요. 2012년에 총선에 나가려고 했는데 공천을 못 받아요. 못 받았는데 이분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 데일리안이라고 보수 매체에 기자로 들어갑니다. 청와대에서 비서관까지 한 분이 기자로 들어가는데 본인이 공천을 못 받은 이유가 비박계라는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인수위원회 출입 기자로 박근혜 그 당시 대통령 당선자를 취재하는 이런 또 재미있는 풍경도 있는데 네. 사실 비서관까지 한 사람이 현직 기자로 가는 거는 상상도 좀 하기 어렵잖아요. 만약에 이호찬 위원장님이 네. 나중에 청와대 비서관 했어요. 근데 MBC로 다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지금 이뤄질 수 없는 다 부적절한 일인데 네. 그렇게 이제 기자를 했다가 또 이분이 대학교 부총장도 하시고요. 그리고 2016년에 또 총선에 돼서 그때는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아요. 근데 떨어져요. 그러고는 어떻게 되냐면 새누리당 대변인이 됩니다. 그러고 2017년에 세명대 교수로 가시고 저희 라디오 진행자도 하시고 2021년 방송통신심의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심의원이 되셨는데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요. 윤석열 당시 검찰 전 총장이 자기 대선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때 캠프에 들어가요. 바로 네. 심의원 사표를 내자마자 윤석열 캠프로 직행을 해서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분이 2024년 드디어 총선에서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 꿈을 이뤘고요. 네. 지금은 국민의힘 미디어 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MB 때 춘추관장 하고 네. 홍보기획 기획 비서관인가 비서관 하고. 했을 네. 거예요. 비서관까지. 그래서 정치인이 기자로 갔다가 다시 정치로 갔다가 방심위원을 했다가 바로 방심위원이 부적절하게 대선 캠프로 직행을 했다가 정말 카멜레온이죠. 이건 뭐예요? 포항시 행사에서 공무원 질책하고 이분이 장녀 결혼식에
단체 문자 발송하고. 이분이 이번에 이제 당선자 신분 때 네. 그 포항시의 어떤 행사에 갔는데 본인의 축사를 누락을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해당 공무원을 불러가지고요. 의전 제대로 못했다고 엄청 질책을 했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냥 확인만 하려고 그랬던 거다. 그래서 확인을 호되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각 그 지역 언론에서 지금 당선자 신분인데 웬 갑질이냐 이 기사가 났고요. 또 그 본인 큰딸이 결혼을 하는데 시민 다수에게 단체 문자를 보냅니다. 결혼한다. 축하해주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논란이 되니까 뭐라 그랬냐면 원래 시민들에겐 가야 될 문자가 아니고 자기 지인들한테 보낼 게 잘못 갔다. 이렇게 해명을 해서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당사자죠. 네. 이 미디어 특위는 가방이랑은 다른 곳이에요? 다른 곳이에요? 곳이죠. 이건 당 조직이에요. 국민의힘 당 조직. 민주당 안에서도 이런 미디어 관련된 또 특위가 따로 있는 특위, 거예요? 뭐 언론 특위 있고 뭐 여러 가지 특위는 있어요. 특위는 있고. 네, 특별위원회도 있고 이번에 민주당은 언론개혁 TF라고 별도 TF를 만들었죠. 이름이 다르군요. 이 미디어 특위 위원장이 그 전에 김장겸 아니었나? 헷갈린다. 있었나요? 김장겸은 가짜 뉴스 무슨 근절 대책위원회. 무슨 거긴 했는데 이게 새로 만든 건 약간 헷갈리는데 하여튼 이전부터 미디어 특위가 계속 이 국민의힘의 어떤 방송 장악 이슈에 약간 돌격대 같은 역할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내부에서 뭐 삼노조가 성명 쓰면 그거 국회로 다시 확산시키고 서로 이제 주고받고 뭐 내부 삼노조 거기 국민의힘의 미디어 특위 공원연 이렇게 하면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이슈 확산시키려고 노력했던 그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김장겸이 차라리 1인자 아닌가? 약간 그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김장겸 의원이 직접 뭔가 미디어 특위 위원장을 하면 거기가 이제 이명박근혜 시절 MBC를 망친 장본인 이렇게 프레이밍이 돼 있는데 그게 좀 부담스러웠던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세는 김장겸이고 실세는 김장겸 아닌가? 그리고 이게 제가 저번주에 보여드렸나? 이게 국민의힘이 얼마 전에 연석회의 하면서 이제 방송 장악에 대한 자기 Q&A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1번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뭐 보수 정권 시절에 KBS, MBC가 보수 편향적인 방송을 했다는 사례가 하나라도 있다면 대보라. 이런 얘기를 하더니 2번은 갑자기 김장겸 사장이 연봉 1억 직원을 민노총 소속이라는 이유로 스케이트장 청소시키지 않았나. 그래서 청소시키지 않았다는 주장. 3번이 김장겸 의원은 노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나. 받았는데 아니 방송장악 Q&A인데 1번 끝나고 2번 김장겸, 3번 김장겸. 그러니까 7개 문안 중에 2개를 김장겸에 대한 변호를 위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김장겸 말빨이 아직도 이 미디어 특위 내에서는 제일 센 건가? 그래서 이 상황을 그냥 근데 자기들 또 김장겸이 전면에 나섰을 때 가질 수 있는 뭐 위험이나 논란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네요. 되게 약간 황당한 Q&A 자료였어요. 자, 그럼 국힘이 방송 3법을 공영방송 장악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예요? 뭐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영방송 장악법이라고 하는 게 이 공영방송들의 이사진 구성을 방송사 내부 뭐 직원들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다채롭게 해서 국민들이 결국에는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겠다는 게 그 법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게 민주당 방송 만들려는 거다. 또 뭐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 거죠. 결국에는 본인들이 자리를 잃을까봐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부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저는 이상이라는 사람을 잘 몰랐는데 출연하려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이 시인으로 등단도 하고요. 그리고 젊었을 때 기자로 출발을 안 했더라고요. 동방그룹이라는 데에서 샐러리맨을 했대요. 근데 거기서 하다가 친구한테 1억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그걸 떼인 거예요. 그래서 1억 1,000만 원을 갚으려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찾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책을 썼어요. 나는 마지막 희망을 사람에게 걸었다. 사람에게? 네, 사람에게 걸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시 제목이에요? 그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보면서 인간이라는 갑자기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갑자기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다면적이다. 이런 그렇게 어떤 인생에 대한 뭐 철학을 가지고 있고 뭐 글을 쓰고 등단까지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또 이런 궤변을 쏟아내고 네. 있잖아요. 아니 이분은 뭐 국민의힘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찾겠죠. 그리고 책을 아니, 다 제가- 읽어보시고 그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제목은 그러니까, 그럴듯한데. 아니 굳이 안 네. 읽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상희 의원이 네. 어제 MBC 그 뉴스회전 2시에 출연을 했었거든요. 네. 그걸 제가 조금 몇 개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시죠. 한 발언들인가요? 예, 예. 이상희 의원이. 또 뭐라 하셨어요? 충직으로 보니까 21명이 이사진을 하지만은 네. 엄밀하게 국힘 입장으로서 숫자를 분석해 본 결과 네. 17대 4 정도로 야권이 유리하더라. 야권에. 네, 야권 많이 유리하더라. 근데 뭐 그 학회라든지 그 시청자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야당에서 뭐 야당과 더 가까운 분들만 들어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 네. 그것을 일일이 네. 다 물어볼 수는 네. 없습니다만은 통념적으로 네.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레코드라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이거는 굉장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업무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하나 읽어드릴까요? 네, 네. 추천단체 보면요. 방송학회, 언론학회, 지역 언론학회 있습니다. 이 3대 학회 모두 다가 민노총 언론노조가 주도했던 KBS, MBC 불법 파업에 주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언론이 본질상 권력이 되게 강합니다. 근데 제일 약한 게 어디냐? 자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네.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예속되어서 검역에 대해서 휘둘린다는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굳이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경영권에 있어서 네. 방송적 이해 관계자들이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면은 과연 이게 자본으로부터 독립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BBC나 NHK 등등을 네. 보면은 네. 방송 이사회 구성 자체가 방송 구성원이 크게 없어요. 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자본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주고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해야만이 네, 네. 소위 이야기하는 저널리즘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개변인데 저런 게 이제 개소리인데. 두 가지 앞에 이제 두 개를 이제 붙여놓은 건데 앞에는 지금 21명의 이사 추천이 자기들 계산해 보니까 17대 4라는 거예요. 네. 야권이 17이고 여권이 4라는 거예요. 지금 추천 단체는 국회 5명, 그다음에 방송 관련 학회 6, 그다음에 직능 단체 6, 그다음에 시청자위원회 4이에요. 여기에 어떤 정치적 색깔을 딱 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지금은 딱 MBC로 치면 여당 6, 야당 3이라고 딱 구분이 되지만 이 단체들은 사람이 계속해서 변해요. 누가 방송기자협회든 누가 PD협회 회장을 할지 뭐 할지 모르고 누가 시청자위원회 할지 모르고 학회 구성은 누가 뽑힐지 모르는 구조예요. 근데 그걸 자기들 임의대로 17대 4다. 그리고 아까 뭐 추천단체가 뭐 방송학회 무슨 언론학회 뭐 지역학회 있다는데 법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법에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선정한 뭐 학회 이렇게 돼 있지 특정 학회명을 두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풀 뜯는 고양이님께서도 학계나 직능 단체의 전문성을 이념으로 묻어버리면 누가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런 궤변에 어떻게 논리적으로 반박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거를 아니 이게 MBC 나와서 얘기하려면 좀 어느 정도는 준비하고 근거가 좀, 있고 근거가 논리가 있는 있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저분이 아니에요. 쓴 책이 나는 마지막 희망을 사람에게 그래서 국민의힘에 가신 거거든요. 그 뒷부분 아까 얘기했죠. 마지막에 자기가 뭐, 지금 예. 공영방송은 권력에는 강하대요. 그러면서 근데 자본에 취약하다. 자본 권력에 취약한 방송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방송계가 아니라 뭐 경영계 쪽에 사람이 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아니 지금 자본 권력에 취약하게 지금 YTN 유진에 넘기고 네. YTN은 자본 권력이 엄청 강해졌네요. 대단하다. 자본 권력에서 독립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수신료를 오히려 올려야 되는데 다시 불리하죠. 수신료를 뭐 망가뜨리는 수신료 분리고지를 추진을 했던 게 정부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아니 수신료가 다 망가진 상황에서 경영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분의 허위 주장이 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저분이 막 종편도 막 출연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네. 2017년에는 그때 김장겸 네. 그 사장 그 노동부에서 체포영장 발부하잖아요.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라랬어요. 그리고 2020년에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하셨을 때 모종의 집안에서 일이 있었다 이러면서 음모로 근거 이렇게 없는 막 가정부라 그 방송에 나와서 제기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런 분이 지금 국민 세금으로 국회의원까지 하고 네. 계시다는 거죠? 아주 네. 통탄할 일입니다. 자, 첫 번째 애완견으로 이상희님을 꼽아봤고 두 번째 애완견은 바로 MBC 적폐 1호 김장겸입니다.
김장겸을 윤 정권의 언론 장악, 애완견 2로 꼽은 이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진짜 이름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 정도면 진짜 유명하신 분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이분이 MBC에서 그 노동 탄압 네. 해서 그 유죄 판결 받았어요. 받았죠. 근데 네. 유죄 판결 대법원에서 확정되자마자 4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특별 사면 올해 해주시는 2월에 네, 특별 사면 해줍니다. 설 특별 사면. 네, 그때 우리 언론학생에서 다뤘죠. 그런데 특별 사면 또 받고서 몇 개월 안 돼서 2개월 만인가요? 한 달 만에 한 달 만인가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을 했죠. 그 비례정당에. 비례정당 위성정당에 신청을 해서 후보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셨습니다. TK 지역이죠? 부산 지역구였나요? 예, 마산. 아, 마산이고요. 마산. 네. 김장겸 비례 아니 비례. 아니 자기 지역이. 지역이 비례로 그 위성정당의 비례로 신청을 해서 들어간 거 비례 12번인가 뭐 받아서 이제 앞번호 받았죠. 예, 당선이 됐고 과거에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이제 김태우 전 구청장이 확정 판결 받았는데 그 선거 출마시키려고 사면을 해줬었잖아요. 그래서 좀 대통령 특기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아 그렇게 그때 딱 설 사면 때 MBC 4명, MBC 적폐경영지 4명만 딱 콕 집어서 언론인 대표로 그래요? 사면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권재홍이라고 선방심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또 악명을 심의 날렸던. 폭주했던. 그러면 지금 김장겸이 어떻게 MBC를 파괴했는지 좀 심플하고 조금 이건 심플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래요? 많아갖고. 아니 좀 충격적으로 아니 충격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양이 어머, 많아요. 뭐가 지금 나와요? 저희가 이제 노동조합에서 그 민실위라고 그래서 뉴스 모니터 어떻게, 하는 제가 들어드릴까요? 아니. 네. 뉴스 모니터 하는 이제 간사를 해서 이제 모니터 보고서를 쭉 쓰거든요. 네. 이 사람이 2013년 5월에 그 MBC 뉴스의 보도국장이 돼요. 2013년. 그 전에도 정치부장이었고 정치부장하다 보도국장 되고 보도본부장 되고 2017년에 사장까지 된 거거든요. 우와, 승승장구하시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기간 동안 MBC는 완전히 신뢰도가 계속 추락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 사람이 보도국장부터 사장까지 오를 때까지 저희 보고서 쓴 게 이만큼의 거의 책한 것. 문제 보도를 많이 문제 보도도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김장겸식 뉴스라는 약간 그거를 김장겸식 저널리즘 뭐 이렇게까지 있다고 생각한 게 정권에 뭔가 불리한 이슈가 있으면 일보를 보도를 안 해요. 일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스트레이트를 보도 안 하고 2보, 3보 하다가 이제 정부가 해명을 해. 그럼 이제 해명부터 보도하는. 일부 처음으로. 네. 네. 그러니까 정부의 해명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정부에 불리한 이슈가 나오면 최대한 죽여요. 이때가 MB 정권이었습니까? MB 박근혜 정권 시절. 이어져서. 그 내내.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2017년에도 최순실 그 2016년부터 이제 최순실 논란이 계속 있었잖아요. 최순실의 이름을 가장 늦게 거의 보도했을 거예요. MBC 가? 최순실의 이름을 쓰지를 못했어요, 잘.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2015년에 이제 보고서를 썼는데 그때 이제 보도국장이 제가 쓴 보고서 그냥 찢어버렸어요. 뭐라고 썼길래요? 기사에 ABC도 사라진 뉴스데스크 이래갖고 그때 이제 박원순 시장 아들 뭐 병역 비리 막 이런 거였는데 반론 거의 없이 그냥 논란만 계속 의혹 증폭시키는 그런 뉴스 해갖고 이제 그렇게 보고서를 내니까 그걸 보도국장이 뉴스 보도국 안에서 그냥 찢어버려갖고 그게 또 CCTV에 다 찍혔어요. 그래서 이제 발뺌도 못하고 한 번 찍은 것도 아니고 찍고 나서 화장실 갔다 오다가 남은 것도 집어다 찢어버리고 그래서 거의도 부당노동 행위로 유죄 확정되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처벌인데요? 뭐 최종 벌금? 처벌은 뭐 벌금 몇백만 원인데 어쨌든 유죄 판결을 받은 건데 네. 그게 이제 김장겸이 보도본부장 시절에 보도국장이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월호 참사 때도 유족들 깡패라고 펴마하고 그때 자기 보도국장일 때 뉴스에서 유가족들의 조급증이 잠수사의 죽음을 불러온 거 아닌가 이런 논평 기사를 내보낼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와, 심각하네. 이런 류의 문제점을 가진 사람이 지금 와서 뭐 보수 정권 시절 아까 이상이 그 Q&A 보면은 보수 정권 시절에 정권에 편향된 보도를 한 게 있으면 하나라도 대발을 하잖아요. 이게 다 증거거든요. 그렇네요. 이건 뭐죠? 증거 여기 있습니다. 노란색 언론 장악 백서. 네, 이명박 박근혜 당시에 언론 탄압을 모은 사례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하나만 세월호가 되게 많았을 것 같고. 네, 또 뭐가 있나요? 좀 얇은데 이거는? 아니
그래도 다 있습니다. 아 많네요. 네, 여러 하나씩 가지가. 많아요. 네. 이제 댓글로 이 풀 뜯는 고양이 분이 명언을 많이 남겨주셔서 네네. 제가 소개를 많이 합니다. 이름이 되게 김장겸이 멋있는 것 같아요. 무덤에서 기어 나올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관에 못을 다 박았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 MBC 와. 구성원들한테는 YTN 김백 같은 존재. 사람이 저희는 김장겸이 훨씬 세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차이가 네. 보면 김백 사장 같은 경우는 그 유일임과 비슷하게 사익 추구형이 맞는 것 같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장겸 의원은 확신범 같아요. 사상범. 그건 본인이 뚜렷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한 가지에 물어뜯는 것 같아. 한 가지를 계속. 한 가지. 점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사익 추구에 가깝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경험으로 기억은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사회부 기자들이 1, 2년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아니잖아요. 젊었을 때. 그치, 젊었을 때? 약간 회사에서 어렸을 때. 그 1, 2년차, 3년차, 4년차 이럴 때 이제 어린 기자들이 이제 교육받고 이런 게 사회부거든요. 경찰서 출입하고 사건 사고 취재하면서 그때 김장겸 씨가 한번 회식을 자기가 아마 특파원 갔다 오고 나서 회식을 했을 거예요. 회식하면서 그 어린 기자들한테 자기가 기자 생활에서 기자해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네. 연수였다. 어디 해외 연수? 해외 연수. 그 해외 연수 진짜. 진짜. 아니 물론 좋을 수 있죠. 해외 연수 가서 많은 거 보고 경험하고. 근데 네. 그 어린 기자들 와서 한참 선배가 와서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걸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기자 생활할 때 가장 행복했던 게 혹시 연수다. 꼭 연수 가라. 그 해외 연수가 MBC가 보내준 거예요? 아니면 언론 그때는 재단에서? 약간 헷갈려요. 그 아니면 기업체에서 삼성 보내줬는지 재단에서 언론 보내준 재단에서 보내줬는지 그때는 MBC가 직접 연수도 보낼 때여서 그거는 약간 헷갈리는데 하여튼 해외 연수가 자기 기자 생활에서 가장 행복했다라고 그건 얘기하는 진심인 거 것 보면서 같아요. 진심이에요. 네. 그래서 어린 마음에 너무 약간 실망스러웠어요. 근데. 그럼 그분이 말한 그런 분이 유일한 이제 점점 팩트는 사상범처럼 이제 변해간 거죠. 네. 지금 8월 MBC를 지키는 게 우리 댓글에서도 많은 응원이 올라오는데 그럼 김장겸 의원은 MBC 장악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누구보다도 MBC 내부를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산법이 결국 이제 MBC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의 기존 체제 법안으로 이사진 교체하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산법을 저희가 개정하자고 하는 건데 네. 그걸 최일선에서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방송산법이 이제 본회의 통과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하면 결국 이제 8월 들어서 MBC 이사진을 이제 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다수로 교체하게 되면 사장을 해임시키려고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아마 이런 김장겸 아까 KBS도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방송사를 제대로 해서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쵸. 망가뜨리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걱정되는 건 MBC에 대해서 지금 온갖 그 방심위 선방심위에서 표적 징계들을 했잖아요. 관계자 징계하라고 하고 네. 뭐 과징금도 때리고 지금은 법적 대응을 해서 다 막고 스톱 시켜놨지만 이걸 다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죠. 회사 사장이. 그냥 정정보도 하고 바이든 날리면도 그냥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정보도 해. 사과방송하고. 그럼 소송도 못 하잖아요. 자동으로 취하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방심위에서 징계받은 것도 다 그냥 인정하고 관계자 징계 받아서 다 징계하고 더 나아가서 MBC를 뭔가 어떻게 해서 쪼개든 뭐 해서 민영화까지 시도하려고 하지 않을까. MBC란 거를 가장 완벽하게 장악하려고 하면 아예 우리 고재부장이 맨날 얘기하듯이 방송장악의 외주화라고 해서 MBC를 민영화하려는 시도까지 저는 김장겸이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김장겸의 핵심 역할은 저는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인사. 그러니까 MBC에서 오랜 기간 일을 했으니까 사람들의 성향을 잘 알 것이고 그쵸. 그러니까 등급을 나눈다든가 성향을 분석해서 이호찬은 가장 왼쪽 네. 뭐 이런 식으로 가장 분류해서 오른쪽. 저는 이제 이 대본을 구성한 사람으로서 이 취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예. 할게요. 네. 총선 이후에 그럼 언론 장악을 멈출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과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사람들은 이 언론 장악을 계속 이어갈까? 라고 했을 때 과방위가 지금 민주당의 다수가 다 지금 차지하고 그쪽은 아예 없잖아요. 근데 국힘 미디어 특위를 딱 세우고 이 사람들을 딱 넣는 순간 아 얘들 장악 계속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딱 했고 네. 특히 이상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은
이제 방송 3법을 일단 저지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네. 방송 3법을 1호로 내세우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랬을 때 방송 3법을 아예 공영방송 장화법이라고 프레임을 딱 내더라고요. 네. 저는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이 사람 대단하다. 정말 양심도 없고 근데 그러니까요. 배포는 엄청 크고 우리 지금 방송 자격 중단하라고 맨날 아침마다 피켓팅하고 집회하고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방송 3법이 방송자업법이라고 이러고 있으니 앞서서 그 미디어 특위 얘기가 잠시 나왔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시절에 미디어 공약이 거의 유일하게 하나 딱 있었던 게 100 다민영이었어요. 맞아요. 네? 네. 100 다민영. 100. 그러니까 공영방송 하나. 사투리가 심하시거든요. 100 다민영. 아 진짜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도 뭐 얘기 나왔었지만은 이 미디어 특위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MBC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송법 개정을 막아서 지금 체제 내에서 정부 여당의 우호적인 이사들로 방문진을 채웠을 때 정말 YTN처럼 민영화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정말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방송 3법 통과됐을 때 그들이 가장 우려하는 거는 MBC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기준을 맞춘다고 하면 또 김장견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이 특위에. 그래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면은 방송 3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특위가 이제 힘을 쏟겠구나라는 거를 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방송 3법이 돼서 이사회 구조라든지 KBS도 마찬가지고 MBC도 마찬가지고 정부 여당의 우호적인 이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리면 방송을 뭐 자기들 뜻대로 이용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자기들이 얘기했던 100 다민영이라는 거는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아예 그 말도 안 되는 방송 3법에 대해서 말도 안 되게 그 공영방송 뭐 장악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너무 염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염치 없어. 어떻게 장악법이라고 보니까 방송 프레임을 민주당도 좀 잘 짰으면 좋겠대요. 그쵸. 이거는 기가 막히게 짠 거잖아요. 너무 잘 짜죠. 그러니까 뭔가 시민들이 언론 문제는 내 삶과 상관없어라고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를 결부시켜가지고 좀 프레임 여기 네 분 다 브레인이잖아요. 누가요? 네, 좀 잘 짜가지고 한 번에 누가요? 여기 네 명 다 그러니까 이게 브레인이시니까. 100 다민영 그러면 되게 약간 좀 있어 보여요. 맞아. 말이. 근데 지금 MBC의 구조의 특수성이 있죠. MBC는 이제 영업을 해서 이제 회사에 뭐 정부로부터 수신료나 이런 세금이나 하나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먹고 사는 회사인데 이제 주인은 약간 공적인 기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뭐 자본으로부터도 어느 정도 독립이 되고 정부로부터 독립이 돼서 공영방송 역할을 잘하고 있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이게 싫은 거예요, 이 정권은. 그러니까 MBC를 아예 민영으로 다 팔아버리고 공영은 KBS 하나만 남겨서 KBS 하나만 장악하면 민영은 알아서 자본이 장악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로 가면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국민의힘이 이 방송사법 얘기할 때마다 시간을 끌면서 공영방송이 뭔지 정의부터 다시 하자라고 지금 2년째 시간만 끌면서 법은 통과 안 시키고 하나하나씩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장경이 여기서 그러면 공영방송을 어떻게 낙이 찍냐면 노영방송에다 나면서 낙을 찍고 노조들의 방송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특히 MBC 같은 경우에는 언론 노조가 굉장히 다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자기가 당한 게 있기 때문에 모든 발언에 언론 노조를 비판하는 게 항상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언론 노조에 의해서 쫓겨났다라고 늘 생각을 해요. 저희가 2017년에 한 70여일 파업을 해서 쫓아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박문진 이사장이 교체가 되고 박문진에서 이제 사장을 해임시킨 거예요. 근데 오늘 법원에서 2017년 12월 그때 해임시킨 건데 네. 이제 이 사람들 해임 무효로 이제 손배소 소송을 냈거든요. 이 김장겸이. 이 김장겸이. 네. 근데 2심에서 패소. 그러니까 MBC가 승소. 그러면 이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계속되고 있어요. 2019년에 1심이 나오고 2심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다가 오늘 나왔는데 2심에서도 김장겸 사장 해임이 정당하다. 이런 판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겉으로는 자꾸 뭐 MBC 마치 언론 노조가 정권이랑 해서 뭘 쫓아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법원 판결에서도 그 해임이 정당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건 자기 얘기 안 하죠, 잘. 여기서 얘기하면 되죠. 네. 다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네. 이재명이 이제 애완견 발언을 딱 하자마자 네. 딱 이분이 페이스북에 딱 올렸어요. 과연 언론 노조는 여기에 뭐라고 말할 것인가? 이렇게 딱 올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진짜 아니 기다렸구나.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래서 법원이 왜
유죄 판결을 내렸고 또 이번 소송에서는 왜 본인이 패소했는가 이런 것에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네. 정말 염치도 없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윤석열의 애완견은 이번 총선에 아주 큰 역할을 했죠. 선방심위원이었던 최초호 씨입니다. 이분이 시민폭주 주역으로 유명한데 왜 이 최초호 씨를 주목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KBS PD 출신이고요. 네. 뭐 그렇게 안 생겼나? 뭐 아저씨라서 뭐 다 똑같겠죠. 네. KBS PD인데 위태위태한데 봤더니 일단 사과하고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아저씨라서. 제가 아저씨들한테 지금 그 예전에 2007년도에 그 언론노조에서 회계부정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회계부정 사건을 만든 사람이에요. 회계 부정 사건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임 집행부가 뭐 횡령을 했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법원 가서 다 무죄로 나왔어요. 다 무죄로 나왔는데 이게 회계 부정이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언론 노조를 사회적으로 낙인 찍는데 일조를 하셨던 분이죠. 아, 이 사람이. 네, 그랬던 분이 회사에 들어와서는 이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KBS 들어와서요? KBS PD 신분이었으니까 네. KBS 돌아와서 당시에 2007년도에 KBS PD협회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 이 단체가 당시에 정현주 사장을 쫓아내는데 일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승승장구를 하면서 주요 보직을 맡고 그래서 이제 국장 직위로 올랐는데 아무리 국장이 높아봤자 회사에서는 부사장 아래인데 사장실 앞에서 부사장하고 맞다이를 뜰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왕국장 뭐 이런 거. 왕국장 뭐 황태자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본인이 뭐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는 이제 좀 쓰임을 못 당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물론 그 전에 KBS 차이나라고 하는 해외 지사라든지 그다음에 KBS N처럼 자회사 사장까지 했는데 잠잠하다가 재작년에 회사에서 직원연대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 김희철 사장을 쫓아내기 위한 사람들이 모였던 단체였어요. 거기서 또 대표를 하고 그 이력을 살리면서 계속 외부 활동을 하게 되면서 결국 공정언론 국민연대 대표까지 됐었고 우와. 이분하고 또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예요. 왜요? 이재명 전 대표가 예전에 뭐 인권 변호사 시절에 성남에서 뭐 아파트 특혜 분양 관련해서 그 대책위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다큐멘터리를 취재한다라고 해서 하면서 나왔던 게 유명한 검사 사칭 사건. 검사 사칭 사건으로 해가지고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했다 해서 2명 다 기소가 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그래서 150만 원 벌금을 받았고 최초로 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어요. 그랬던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자기 범죄 사실 소명서에 그때 뭐 취재 과정에서 PD가 뭐 도와달라고 해서 뭐 도와줬다가 뭐 검사 사칭 요 부분에 대해서 뭐 판결을 받았다라고 소명을 했는데 그때 그것이 했나 보네요. 뭐 친했던 거죠. 한 팀이었던 거죠 그때. 그게 거짓말이다. 뭐 자기를 도와준 게 아니라 그 자기는 이재명 후보가 시키는 대로 한 거지. 뭐 이런 식의 뭐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굉장히 아닌 척하지만은 가장 편향적이었던 게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재작년 3월 9일이었지 않습니까? 재작년 3월 9일이었는데 대선이 일어나기 5일 전에 3월 4일에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그때는 KBS PD 신분이었어요. 현직 PD 신분이었는데 이재명이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줄을 떴구나 뒤늦게라도. 그 검사 사칭 사건. 그러니까 그렇게 KBS 현직 PD PD로 있으면서 대선의 플레이어로 뛰었던 거죠. 이랬던 분이 결국은 정권이 바뀌고 나니 결국에는 공정언론 국민연대 대표도 하면서 이번에 그 선방심의위원회를 가서 MBC에 벌점 테러를 날리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유명한 단어가 뭐가 있었다고 했죠? 평범한 가정주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거는 평범한 가정주부가 선물을 받은 건데 얼마나 참담하겠냐. 자기는 평범한 가정주부가 자기 아버지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왔다가 가방 하나 뭐 놓고 갔는데 나중에 뇌물이라고 하면 얼마나 참담하겠는가. 박절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평범한 가정주부가 그냥 남편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친분이 없는 사람이 돌아가신 아버지와 인연을 강조하며 선물을 전달한 것. 가정주부 입장에서는 아버지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선물을 건네니 민망해서 받은 것.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방송에 나와 아주머니가 뇌물을 받았다고 떠들어댔으니 얼마나 당혹스러운 상황이었겠나. 듣는 제가 당혹스럽습니다. 근데 이분이 KBS 그 PD로 있을 때 그 퇴사도 안 했는데 코바코라는 방송 광고진흥공사 상임감사를 그때 공모하고 있는데 거기 지원을 했어요. 네, 지원을 해서 1차 서류심사에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자기를 의도적으로 그 인사위원들이 떨어뜨렸다고 하면서 막 그 사내 게시판에다가 그 당일 심사가 있던 당일 저녁에 소상하게 올려요. 그런데 그 심사 정보가 어떻게 그렇게 밖으로 알려져서 본인 당사자가 올렸는지도 문제지만 그때 그분이 저격한 사람이 저거든요. 네, 아주 실명으로 네, 신미민원연 사무처장이 주도를 해서 자기를 떨어뜨렸다고. 그분은 자격이 안 돼서 떨어진 거지 어떻게 제가 혼자서 5명의 심사위원 중에 혼자서 떨어뜨리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어떻게 KBS 공영방송의 PD로 있는데 다른 데에 그렇게 공모하는 공공기관에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저는 그때 너무 의아했어요. 그때 안식년이어가지고 아마 되면은 사표를 쓰고 갈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지원하려면 KBS를 사표를 쓰고 해야 이게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도 맞죠. 순서는 그게 맞는데 이제 결국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게 이게 확신범이냐 사익이냐 뭐 사익 추구냐라고 하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사익 추구를 하기 위해서 확신범이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사익 추구를 위한 근데 방법 이분이 맞네. 지금 선거방송 심의위원 하면서 이번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라는 또 공공기관이 있는데 거기 이사장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임기가 만료돼서 거기도 또 지원하셨잖아요. 그래서 현재 내정된 상태라는 거예요. 네. 근데 2월이나 3월에 벌써 이분이 인사검증까지 통과가 됐는데 거기 이사장 지금 임기가 끝났는데도 계속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구설에 오르고 있는데 이분이 선방심의에서 그 심의폭주 활약을 하기 위해서 안 갔다라는 설도 있고 뭐 좀 가지. 좀 가지? 그러면 심의폭주 덜 했을까요? 저는 이분은 되게 엄히 다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엄히? 왜냐면 예. 왜냐면 이번 총선에 개입을 했는데 선거 개입이죠. 선거 개입을 사실상 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방송 심의를 가지고서 이렇게 한 상황은 정말 저는 되게 큰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신속 심의 이런 것도 네. 되게 많이 제안해갖고 순서를 앞당겨갖고 막 먼저 심의하고 그 이종섭 전 장관 그 출국 금지하고 뭐 런종섭 난리 나고 그 사실 선거에서 국민들이 되게 관심 가졌던 이슈잖아요. 그 MBC 보도하고 이러면서 논란됐던 사안을 순서를 앞당겨서 선거 전에 회의를 하려고 신속심의 제안하고 그래서 앞당겨서 회의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순서까지 바꿔서 선거 전에 MBC가 이종섭 관련 보도를 축소하게 만들기 위해서 개입한 거죠. 이분은 성방심위 회의 중에 또 이런 발언도 했네요. MBC는 민주당의 하청 방송사. 그러니까 대놓고 네. MBC는 민주당 하청 방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국민 전체적인 스펙트럼으로 보면 일부 저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선거방송 심의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균형감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MBC라는 공영방송은 민주당 하청방송이라고 딱 낙인 찍은 사람이 거기서 공정성을 심의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30건 법정 제재 중에 선방심의가 전체 30건의 법정 제재 내렸거든요. 네. 29건을 다 찬성한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무조건 법정 제재. 맞아요. 그 아닌 한 건이 뭐였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그 아닌 한 건도 MBC는 아니었을 거야 아마. 방심위 직원들이 왜 최철호 씨에게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분이 고발도 했죠. 공정언론 국민연대 출신이거든요. 전 대표. 이 네. 공언련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언론을 장악하는 데 앞장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공언련 출신인데 선방심의에 들어갔잖아요. 네. 선방심의에 지난 총선에 정당 그다음에 단체. 시민단체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100%를 공언련과 국민의힘에서 했어요. 아, 100%. 네. 쉽지 그러니까 않은데, 그냥 거칠게 얘기하면 공언련에서 문제 제기하고 공언련 출신인 최철호 씨가 심의하고 심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 충돌이다. 이렇게 회의에서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고요. 삼노조가 전날 성명 내면 삼노조 성명 가져와서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심의하자, 신속 심의하자, 순서 바꿔서 심의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그래서 거죠. 지금 고발이 됐죠. 방심위 지부 노조에서 고발을 했어요. 이해충돌 권익위에 아마 신고했죠. 예, 방지법 위반인데 예, 조사하라. 네. 저 진짜 국정조사 이거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개입. 네. 네. 다음 주면은 누구 나오신다고 했더라? 유명한 최민희 과방위원장 네. 나오시니까 궁금한 것들 다 여쭤보시고 국정조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과정들도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윤석열의 애완견을 세 마리를 살펴봤는데 제가 딱 듣다 보니까 공통점이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들 승승장구했어. 자존심이 엄청난 것 같고, 두 번째는 프레임이 다 자기 고백에 가까운 프레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never die. 이 사람들 죽지 않아. 네버 다이. 네, 그래서 이 세 개. 대단하시네. 부럽는데. 그 세 가지를 찍어내시.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노조를 너무 싫어해. 증오해. 근데 그거는 무시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국민들은 방송국의 일원이잖아요. 그 PD, 그쵸. 작가, 네. 구성원들이 나가라고 했으면은 나갈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노동조합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방송사 직원의 대다수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뭐 YTN, MBC, KBS, TBS 다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갇히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저 김장겸이 저희 언론에서 보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볼까요? 네. 만약에 본다면 네. 아이고 이재명의 애완견들 같으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치는 거. 한번 나오시라고 누구요? 누구? 김장겸.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마주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럼요. 제가 나와야 되나요? 그냥 저 빠지고 여기 앉아서 뭐 이렇게 맞다이 이 정도면 맞다이 해야죠. 할 말 많습니다. 우리는 할 말 많습니다. 나오세요. 네. 오늘 댓글로 끝까지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진짜 전문가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언론에 이렇게 소수지만 너무 귀하신 200여 분 언론에 관심을 진심으로 가져주시고 또 소문도 많이 퍼뜨려주시고 다음 주 매주 수요일 8시에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신미 사무처장님께서 한 줄평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한 줄평. 인적 구조를 바꾸지 않고 저널리즘 회복은 불가능하다라는 건데요.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네, 이거는 민원현이 발간한 언론장악백서 발간사 중에 나옵니다. 네. 2008년, 2010년, 2012년 KBS, YTN, MBC 대파업에서 그때 당시에 쫓겨난 분이 해고 21명을 포함해서 452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저항했지만 언론 장악은 자행이 됐고 저널리즘은 붕괴됐었죠. 근데 이렇게 시민들이 언론 전반에 불신을 갖고 기자들을 기레기라 부르며 배척하는 현실은 1차적으로 권력의 책임이 있다. 민원연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언론이 친권력적 보도를 하고 편성 자율성을 침해하고 또 이렇게 편파 보도를 옹호하도록 권력의 요구에 따라서 한 경영진 그리고 이에 적극 협조한 간부들의 책임도 막대하다. 네. 이들이 없었다면 이러한 언론 장악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오늘 살펴본 그 언론 장악의 충견들 윤석열 정권의 진짜 애완견이라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또 할 것이다라는 점에서 인적 구조를 청산하는 거 매우 시급한 과제다. 네. 오늘 애완견 3분 누구였죠? 우리 박상현. 이상휘, 김장겸, 최철호.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설마 지금 테스트 하시나요? 훅 들어오시나요? 끔찍한 질문이었는데. 자, 이윤직님께서 마지막으로 국민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을 믿어보고 다음 주에도 힘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 아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